자, 지리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6페이지, 7페이지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설명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글만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지리 정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공간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위치 정보. 자, 어디까지가 광명시더라, 어디까지가 서울특별시더라,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있어요. 행정구역이라도 좋고, 위도나 구라도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광명시가 어딘지 알았으면, 광명시의 속성, 광명시의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광명시의 교통량은 어떻게 되는지, 광명시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광명시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속성 정보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단계 정보라는 게 있어요. 행정구역을 봤더니 광명시는 경기도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광명시는 경기도에 포함이 돼 있더라. 바꿔 말하면 경기도는 광명시를 둘러싸고 있더라. 그래서 각 공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계 정보라는 게 있어요. 자, 당연히 외울 거 아니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상기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지리 정보를 첫 번째는 모아야 돼요. 지도 들고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발로 뛰는 방법이 있어요. 발로 내가 그곳에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 우리가 보통 이걸 지리 조사라고 해요. 발로 뛴다, 지리 조사를 한다. 자, 이제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 주제를 정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세 번째는 뭐하고, 네 번째는 뭐하고, 다섯 번째는 뭐하고, 각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짝짓기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순서 물론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상식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좀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니다. 선생님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여기에 광명국도에 있기도 하지만 KTX가 가까운 데 있잖아요. 광명역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KTX가 들어선 뒤로 그런 KTX역 주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실제로 여기 아파트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었잖아. 설산에 서쪽 소화동 쪽으로. 그쵸? 수십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의 영향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KTX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서울역을 비롯해서 온산역, 여기 광명역, 뭐 천안 또는 뭐 광주, 부산 많잖아. 근데 그 중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살만한 곳, 근처에 있는 곳을 조사하고 싶다. 두 번째가 지역 선정이에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광명역 주변을 이제 조사해 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가면 이제 발만 아프죠.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광명역에 직접 가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기 전에 조사를 한다. 실내 조사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헷갈리진 않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청에 가서 자료를 조사한다. 실내 조사예요? 실내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져본다. 실내. 집 밖에 나갔는데? 네. 근데 처음 헷갈렸어. 시청에 가는 건? 실내예요. 자, 근데 이걸 실내라고 외우지 말고 말을 바꾸세요. 이걸 갖다가 현장에 가기 전에 하는 모든 조사, 사전 조사라고 하세요. 그럼 안 헷갈려. 사전 조사. 자, 설문지를 준비한다. 사전 조사예요. 설문 조사를 한다는 그쪽 실외 조사가 되겠지만, 그치? 자,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실내 조사 말고 사전 조사라고 바꾸세요. 아니죠.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각 이렇게 순서만 나오지. 그래서 각 단계별로 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한다. 실외 조사 용어 바꾸세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뭐 스케치를 하고 직접 조사를 하더라. 현장 조사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그래서 이 정리 단계에서 작성하게 되는 알맞은 통계 지도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방금 배운 통계 지도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그렇게 연결도 되니까 같이 엮어두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참고로 일단 현장 조사에 나가서 쓰는 지도는 대추적 지도다, 소추적 지도다. 광명역 주변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조사해주는 지도. 당연히 얘는 대추적 지도란 말이에요. 자세히 나온 지도.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온 적도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 실내라는 말 대신에 사전이라는 말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실외라는 말 대신에 현장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자, 계속 나가봅시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지도를 들고 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직접 발로 다니기도 하지만 다른 첨단 기술을 이용해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격 탐사라고 해요. 원격 탐사. 자, 탐사는 조사죠. 원격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걸 원격 탐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비행기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 인공위성 떠올리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역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자, 이런 원격 탐사가 중전 방식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첨단 기술을 이용했으니까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다 적진 않을게요. 뻔한 거니까. 자, 첫 번째 빠르게 조사할 수 있죠. 사람이 발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쓱 지나가면서 가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사하는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도 조사할 수가 있어요. 히말라야 꼭대기라든지 사막 한가운데라든지 뭐 북극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사람이 가기 힘든 곳도 조사할 수 있더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적어줄게요. 자,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원격 탐사의 장점으로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더라, 유리하더라.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역 변화 파악이 용이하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항공 사진이 있어요. 두 장 있어요. 한 장은 언제 찍은 거냐면 2000년도에 찍은 거, 하나는 2010년도에 찍은 거, 광명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자, 2000년 사진에는 KTX역이 없겠죠. 그 다음 스피드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막 들어서 있는 아파트도 없을 거예요. 그쵸? 경문장. 선생님 명문구에 있다 보니까 명문구 바로 옆에 경문장 있잖아. 근데 애들한테 그 예를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광명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기에 찍은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역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더라. 원격 탐사의 장점이에요. 쉬운 말이야. 한번 이해하고 나면 뭐 적을 필요 사실 없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기에다가 단점 하나만 끼워 넣으면 문제가 되겠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비행기 띄우려면, 인공위성 띄우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막 졸라요. 비행기 좀 띄워달라고, 인공위성 좀 띄워달라고. 안 띄워줘요. 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만 이용할 수가 있죠. 단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딴 얘기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엄청 좋아.